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미아 세무사입니다.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우리 회사가 갖고 있고 그거를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 이제 가지급이 없으신 법인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비용 처리가 안 되다 보면 대표이사의 가지급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가지급에 대한 이자가 또다시 가지급으로 쌓여서 내가 실제 가져간 거 1억밖에 안 되는데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막 3억으로 불어나 있더라. 이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1억의 가지급이 있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게 3억이 됐어요. 그러면 1억은 가지급이고 2억은 인정이자입니다.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 상여 처분을 해버려요, 요즘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개인 사업자가 계시다면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세금을 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은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개인의 소득은. 법인은 무조건 다 합산하지만 개인은 이자 소득이 있을 수 있고 요즘은 이자가 거의 없죠. 마이너스 이자도 많고. 근데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은 게 사실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있거나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소득들을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 1억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1억이 더 생기면 세율 구간이 35%나 24%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대표님들도 내가 부동산 가진 거는 내 자녀에게 일단 먼저 주고 싶다. 그러면 자녀의 소득이 발생할 거고 자녀와 대표님이 소득이 나눠지고 결국은 가처분 소득. 우리는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전혀 안 내겠다는 건 아니고 이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세금은 평균적으로 한 20% 범위 내에서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요즘은. 그래서 20% 범위는 명목세율이에요. 그래서 그 20% 범위가 실효세율로 돌아가면 8%가 되기도 하고 9%가 되기도 하고 10%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사실은 2011년 성실신고 확인을 하면서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외부감사제도와 비슷하게 세무대리인이 적정한 비용이 들어갔는지 증빙은 다 있는지 그래서 결국 증빙 없는 비용을 못 넣다 보니 실질적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2011년부터 사실은 2018년, 19년, 20년 이때까지 법인 전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소득이 합산되다 보니 지금은 10억 원을 초과하면 45%까지 과세를 하다 보니 이제 법인 전환이라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업종이 거의 대부분 있으실 텐데 여기 보시면 도소매업은 1년 수입이에요. 15억. 15억 이상 안 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도소매는. 매출 자체가. 그리고 제조나 음식, 기타, 건설, 운수 이런 데들은 7억 5천입니다. 지금은. 1년에 7억 5천이면 한 달에 거의 한 6, 7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가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 5억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이거 말고도 요즘은 페널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는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법인도 성실신고를 해라.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개인으로 자녀나 손자녀에게 넘기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법인 전환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도 자녀 법인으로 이전해서 임대를 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는 이미 성실신고 제도는 정착이 됐습니다. 2011년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던 제도예요. 근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법인 전환도 하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사업자를 자녀에게 일부 사업을 나눠주기도 하시고, 공동사업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많이 방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하는데 매출이 너무 많으니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개인 사업자로 계속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왜 법인 전환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부분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데 왜 개인으로 계속 계십니까? 이 말씀은 개인은 성실하지 않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유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그러다 보니 실제로 세무조사위험이나 또는 개인 통합조사 때문에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하신 분들은 법인 전환을 이미 많이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법인 전환해서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 많습니다. 내 일 와서 할 사람 별로 없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뒤에도 나오지만 지주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법인 전환 후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는데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개인이면 그냥 법인 전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동산 자산은 없는데 수익은 크고 매출은 앞으로 성장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란 방법으로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부모님이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주주로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에 부모님의 개인 사업자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돈은 주지 않고 미지급이 생깁니다. 그 미지급을 주식으로 전환하든 채무 면제를 하든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그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사업했는데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도 없어요. 그럼 나는 그럼 지금 무엇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영업권입니다. 오랫동안 사업하셨던 권리금을 평가해서 부모님들은 최소의 세금을 내고, 권리금은 실제로 10% 미만의 세금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60%까지는 비용도 공제되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아예 승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되는 거는 자녀가 주주인데 아버지가 그동안, 어머니가 그동안 했던 업을 그대로 가져가도 증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현행 법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을 또는 개인을 세워서 공장을 사셨어요. 그리고 창업 감면도 받고 다 했는데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좀 바꿔서 자녀에게 미리 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세감면 사업포괄 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창업받은 세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시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요즘은 세 번째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상가가 여러 군데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합쳐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중소기업 통합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개인 사업자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혹은 자녀도 개인 사업자가 있고 또는 대표님도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둘을 합쳐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요. 대신에 그 법인은 대표님과 자녀가 주주로 자연스럽게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승계가 되는 제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부동산은 많은데 사실 지금은 얼마 전에 6월 11일인가요? 얼마 전에 훈령을 바꿔서 법도 아닌 훈령으로 과세관청에서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겠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예산이 떨어지면요? 그러면 나는 예산 있을 때에서 많은 세금 내고 다른 사람이 예산 없을 때에서 세금 안 내고 이런 불공평이 발생해요. 그래서 세무사회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제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예전처럼
기준 시가에 기대서 부동산을 넘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미리 주셔도 예전에는 5년만 지나면 자녀가 팔 수 있었어요. 증여하고. 근데 지금은 10년을 기다려야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인으로 바꿔서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승계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취득세나 양도세 부담이 다 나오면 문제가 돼요. 근데 취득세는 뭘 해도 내야 되니까 임대사업자는 취득세만 부담하고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담도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안 내요. 팔 때까지.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개인에서 법인 전환을 하면서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은 제조를 하고 계신데 자녀는 IT를 하고 싶다. 또는 요즘 이제 예전에 이게 진짜 많았죠. 경기도 같은데 땅이 많으신데 이 땅을 자녀에게 좀 잘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경기도에 보면 큰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카페들은 전부 음식점이란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스파게티도 팔고 빵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그게 창업을 통한 설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는 창업으로 75% 감면을 받고 또 아버지에게 5억 원 창업자금 받아서 세금 안 내고 그 돈으로 아버지 땅을 사는 거예요. 대출 받고. 정말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아마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는 구두 회사가 있어요. 그 구두 회사가 큰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밑에 가면 구두도 팔고 옷도 팔고 다 해요. 자녀들이 이 상속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런 옷들을 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시도 하고 그래서 실제 매장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카페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창업에 의해서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어떤 상황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농지예요. 어떤 회장님도 과거에 농지를 사는 게 있어요. 도시 지역입니다. 근데 이 농지를 자녀에게 주려고 보니 지금은 많이 가치가 상승해 버렸어요. 그래서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농업법인을 활용합니다. 농업법인은 여전히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75% 감면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대부분 있으세요. 근데 대표님들은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농업경영체가 있어도 양도를 하시거나 할 때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 농업법인으로 바꿔서 지금 이제 강남에 어디도 아직까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농업법인으로 넘기셔서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이미 있으신 분들 또는 오래되신 분들 법인 설립 시점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고 또는 지금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 중에도 오랫동안 기업을 영위하신 분들은 주주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실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발기인이 7명 있어야 되고 또는 3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과점주주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어떤 정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선택에 의해서 주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나마 우호적이고 그거를 협의해서 내 게 아니라고 알면 좋지만 요즘은 워낙에 정보가 많다 보니 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그 대표님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장인이십니다. 그 음식하는 회사인데 그분이 과거에 거래처 사장님한테 주식을 잠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찾아올 수 있겠지 하시다가 저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주식을 찾아오는 게 어떨까요?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 거래처 사장님이 과로사로 그냥 아무 예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거래처와의 인연도 있고
자녀도 다 아는데 주식 그분께 아니라는 거 다 아니까 돌려주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장이 딱 날라옵니다. 이거 우리 주식이니까 상속 주주 명부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년간의 지리한 싸움을 했어요. 진짜로. 저희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싸움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찾아오는 과정이 진짜 힘들었어요. 모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주식 가진 거는 모를 텐데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요즘 공개돼 있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그 주식을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퉜고 3년의 어떤 고생 끝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찾아오시면 차명주주가 있으니까 배당도 어려워요. 그래서 배당을 안 하십니다. 이익은 계속 쌓이는데, 그리고 주식 가치가 우리가 밖에 팔리지 않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치는 쌓여있는 잉여금하고 3년 동안 발생한 이익을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계속 결손 나다가 지난 3년간 이익이 났더니 주식 가치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무서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50만 원에 제발 내 주식 사가라. 그럼 내가 당신한테 팔겠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주식 가치가 법에 의해서 평가되다 보니 시가가 없잖아요. 누가 사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99% 법인은 다 가족법인입니다. 중소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들 대표님의 피와 땀이 이제 묻혀져서 되는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 쌓여있는 잉여금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서 실제 주주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찾아와야 되냐 하는 비용 부담이 생기고 돌아가시면 상속인과 다툼이 또 생겨요. 그리고 권리를 이제 주장하게 되면 실제로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서 소송 비용이나 이런 부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2014년에 명의신탁 주식인 경우는 국가에 신고해서 바로 잡으세요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취지는 뭐냐면 이제 어떤 중소기업 협회에서 가업승계를 하려고 보니까 가업승계 조건이 지금은 좀 줄어서 40% 이상이면 되지만 예전에는 50% 이상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주식을 찾아오려니까 지금 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한테 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없고 그러면 입증을 해라. 근데 너무 오래돼서 입증도 안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좀 해줄 수 없겠냐 해서 나온 게 2014년 국세청 명의신탁 확인제도입니다. 맨 밑에 있는 제도인데 요거를 이제 활용하려고 보니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증자도 균등증자로 했어야 되고 대표이사도 발기인이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명의신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분은 개인 사업자 하다가 또는 다른 법인 하다가 IMF니 이런 걸 맞으시면서 내 이름으로 법인을 못 하다 보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법인을 해놓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오려고 보니까 내가 발기인이 아니니까 이 조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못 찾아옵니다 또.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증자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최대 주주지만 처음부터 없었고 중간에 불균등 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는다 해서 아예 심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느냐. 내가 처음에 신용불량자라서 내 돈 넣었지만 주주는 이 사람이 했다라는 증빙이 있으면 그걸로 입증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증빙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는 법무사에서 법인도 만들어주고 뭐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 가장 중요한 건 협의입니다. 상대방이 이거는 내 주식이 아니고 정말 대표님 주식이 맞습니다. 라고 협의를 해줘야만 이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협의예요. 그리고 협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협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또 우리 둘이 아니고 우리 둘은 인정해요. 근데 제3자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믿을 수 있는 제3자는 어디냐 하면 법원입니다.
그러면 제3자 네가 한번 보고 이게 내 주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해다오. 이건 소송 다투는 게 아니에요. 확인 좀 해다오. 그러면은 법원에서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 네 주식 아닌 게 맞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 차명주주한테. 그럼 차명주주가 맞아 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해줘요. 과세관청은 그걸 보고 법원도 확인했고 또 협의도 있고 또 차명주주와의 어떤 뭐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뒤에도 나올 건데요.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주주라는 게 입증되면 이것을 인정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였는데 지금은 회사를 키우다 보니 부동산도 생기고 그리고 손익가치도 계속 쌓이고 배당 한번 못했던 그 가치가 다 주식 가치로 녹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 샀는데 지금 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신 가격이 한 80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가격은 얼마냐 하면은 거의 200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주식 평가를 하면 그분이 10%만 갖고 있어도 20억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내 주식이다 하고 상속세 내다오 하고 이런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은 원래 내 거였죠. 그러면 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5,000원짜리 주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대부분 차명주주가 있으시면 중간에 아무런 행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주식을 찾아올 때까지. 그리고 아예 생각을 못 하세요. 그냥 기업만 키우시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주식이 5천만 원에 설립했는데 200억이 되어 있으면 차명주주 10%인 500만 원이 20억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을 찾아오고 또 차명주주가 계속 있으면 실제 지분율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또 승계를 한들 내 자녀가 들어온들 그 차명주식을 찾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숙제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단 1%라도 좋은 마음으로 주셨지만 또는 직접 직원한테 주신 것도 찾아오려고 하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를 주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님 주식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액면까지는 대가를 주겠다. 그러려면은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전략을 또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주주가 아니니까 우리 회사, 우리 법인에다가 그냥 주식을 놓고 갈 수 있어요. 차명주주가. 이거는 내 주식 아니니까 그냥 법인에다가 놓고 가겠다. 그럼 법인은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받아서 법인세를 내면 끝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실제 차명주식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많이 따라오죠. 법인에 그냥 주고 가면 최대 주주가 누구냐, 특수관계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주에게도 일부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까지 들어와요. 근데 실제 그 세금을 계산해 보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